형이 찢어버린 수표 조각이 빗속에서 흔들릴 때 내 인생도 함께 찢어진 듯했다. 소연의 눈빛은 미안함이 아니라 해방감이었다. 건우의 웃음은 승리의 선언처럼 들렸다. 서준이 내게 손을 빻던 순간조차 아무도 그 손을 보지 않았다. 그 밤 빵 속에 홀로 앉아있던 나는 패배가 아니라 시작을 느꼈다. 밤늦은 시간이 되자 소연은 잠을 설친다며 거실로 휴대전화를 들고 나가는 새로운 습관이 생겼다. 그냥 소파에 잠깐 누워있을게. 그게 더 편해. 그녀는 베개를 안고 침실을 나설 때 그렇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잠을 청하려 했지만 잠이 올 리 없었다. 어둠 속에서 홀로 누워있는데 살짝 열린 문틈으로 벽 거울에 반사되는 소연의 휴대전화 화면, 푸른빛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그리고 나지막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자기야, 보고 싶어. 이제 나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 끊어지는 듯한 문장들이었지만 내 심장을 쥐어짜기에 충분했다. 처음엔 내가 잘못 들었나 싶었다. 두 번째 들었을 때 나는 조용히 침대에서 빠져나와 문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소연의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녀가 속삭였다. 내일은 괜찮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누구지? 누구랑 이야기하는 거지?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들어가 대답을 요구하고 싶었지만 내 발은 바닥에 못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다. 두려움, 진실에 대한 두려움, 내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공포였다. 이런 징후들이 쌓이고 쌓여 소연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은 점점 더 명백해졌다. 내가 던지는 사소한 질문들, 뭐해? 혹은 누구한테 문자 보내는 거야? 같은 말에도 그녀는 당황했다. 말을 더듬거나 화제를 바꾸거나 아니면 왜 이렇게 캐묻는 거야? 피곤해. 라며 짜증을 냈다. 우리는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사소한 다툼을 시작했다. 나는 아들 서준을 위해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우리의 죄 없는 5살짜리 아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엄마랑 아빠, 왜 화났어? 한 번은 저녁 식사 때 팽팽한 침묵을 눈치채고 서준이가 물었다. 나는 웃으며 녀석의 머리를 헝클어 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들아. 엄마 아빠는 그냥 어른들 이야기하는 거야. 서준이는 걱정하지 마. 하지만 속으로는 고통스러웠다. 복권은 안전하게 은행 금고에 보관되어 있었지만 한때 그토록 기쁨을 주었던 복권의 존재는 이제 이 어두운 의혹의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지고 말았다. 일은 임시 피난처가 되었다. 나는 모든 것을 잊으려는 듯 프로젝트에 몸을 던졌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운명적인 오후 모든 것이 터져버렸다. 소연은 집에서 점차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휴대전화를 감추는 일이 잦아졌다. 전처럼 식탁이나 소파 위에 무심히 던져두는 법이 없었다. 문자, 알림이 올 때마다 그녀는 재빨리 폰을 낚아채 화면을 힐끗 확인하고는 내가 볼까 두려운 듯이 주머니에 밀어 넣었다. 하루는 서준이와 함께 영화를 보는 저녁, 그녀의 폰이 징 하고 울렸다. 소연은 벌떡 일어나 물 마시러 간다고 말하고는 부엌으로 사라졌다. 아주 작은 속삭임이라 내용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다는 건 분명했다. 잠시 후 그녀는 경직되고 부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돌아왔다. 누구였어, 여보? 나는 의심하지 않는 척 평범하게 물었다. 그녀는 그냥 엄마들 모임 단톡방 친구라고 대답했지만 눈빛은 나를 피한 채 바닥만 맴돌았다. 그리고 비밀번호 문제도 있었다.
소연은 전에는 폰에 잠금을 걸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를 믿었으니까. 아니, 나는 그렇게 믿었다. 하루는 시계 배터리가 나가서 무심코 그녀의 폰을 집어 시간을 보려 했는데 잠금 화면이 비밀번호를 요구했다. 폰에 비밀번호 걸었네. 나는 농담조로 물었다. 그녀는 화장대 앞에서 잠시 멈칫하더니 어색하게 웃었다. 서준이가 자꾸 만져서 영상 본다고 할까봐. 변명은 그럴듯했지만 그녀는 왜 그렇게 긴장하는 걸까? 어깨는 굳어졌고 그녀는 재빨리 화제를 돌렸다. 서준이 얼른 유치원에 데려다줘. 늦겠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미 의심은 뿌리를 내렸다. 왜 하필 지금일까? 그리고 왜 나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걸까?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소연은 갑자기 외모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전에는 머리를 질끈 묶고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으로 장을 보거나 서준이를 데리러 가는 캐주얼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 외출할 때마다 거울 앞에서 시간을 보내며 풀 메이크업을 하고 예쁜 원피스에 짙은 향수를 뿌렸다. 어느 날 오후 서준이 데리러 갈게 라고 말하는데 몸에 착 달라붙는 에메랄드색 원피스에 웨이브를 넣은 머리, 새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다. 나는 깜짝 놀랐다. 와, 멋지네. 무슨 특별한 일 있어? 그녀는 어색하게 웃었다. 아니, 그냥 기분 전환 좀 하고 싶어서. 하지만 보통 20분이면 끝날 아들 픽업이 1시간이 걸릴 때도 있었다. 돌아왔을 때 변명은 늘 교통체증이나 마트에서 이것저것 구경하느라 늦었다는 것이었다. 내가 장바구니를 확인하면 겨우 작은 물건 몇 개뿐이었다. 그 많은 시간을 정당화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의심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나는 스스로에게 친구를 만나는 걸 거야라며 침착하라고 강요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게 아님을 알았다. 완전히 분명해진 것은 늦은 밤이었다. 소연은 잠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들고 거실로 나가는 습관이 생겼다. 그냥 소파에 잠깐 누워있을게. 그게 더 편해. 그녀는 베개를 안고 침실을 나설 때 그렇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잠을 청하려 했지만 잠이 올 리 없었다. 어둠 속에서 홀로 누워있는데 살짝 열린 문틈으로 벽 거울에 반사되는 소연의 휴대전화 화면 푸른빛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그리고 나지막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자기야, 보고 싶어. 이제 나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 끊어지는 듯한 문장들이었지만 내 심장을 쥐어짜기에 충분했다. 처음엔 내가 잘못 들었나 싶었다. 두 번째 들었을 때 나는 조용히 침대에서 빠져나와 문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소연의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녀가 속삭였다. 내일은 괜찮아.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다. 누구지? 누구랑 이야기하는 거지?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들어가 대답을 요구하고 싶었지만 내 발은 바닥에 못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다. 두려움. 진실에 대한 두려움. 내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공포였다. 이런 징후들이 쌓이고 쌓여 소연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은 점점 더 명백해졌다. 내가 던지는 사소한 질문들, 뭐해? 혹은 누구한테 문자 보내는 거야? 같은 말에도 그녀는 당황했다. 말을 더듬거나 화제를 바꾸거나 아니면 왜 이렇게 캐묻는 거야? 피곤해. 라며 짜증을 냈다. 우리는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사소한 다툼을 시작했다. 나는 아들 서준을 위해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우리의 죄 없는 5살짜리 아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엄마랑 아빠 왜 화났어? 한 번은 저녁 식사 때 팽팽한 침묵을 눈치채고 서준이가 물었다.
나는 웃으며 녀석의 머리를 헝클어 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들아. 엄마 아빠는 그냥 어른들 이야기하는 거야. 서준이는 걱정하지 마. 하지만 속으로는 고통스러웠다. 복권은 안전하게 은행 금괴에 보관되어 있었지만 한때 그토록 기쁨을 주었던 복권의 존재는 이제 이 어두운 의혹의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지고 말았다. 일은 임시 피난처가 되었다. 나는 모든 것을 잊으려는 듯 프로젝트에 몸을 던졌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운명적인 오후 모든 것이 터져버렸다. 형님과의 표면적인 협조, 면밀한 감시, 그리고 반격의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린다. 할아버지의 말씀이었다. 나는 저녁 식사에 남아 있었다. 할아버지는 직접 스테이크를 구워주셨고 옛날 이야기를 해주시며 내 마음을 진정시켜 주셨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나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할아버지는 나를 외면하지 않은 나의 든든한 버팀목이셨다. 집에 늦게 도착했다. 소연이 늦었네. 어디 있었어? 라고 물었다. 나는 미소 지으며 그냥 할아버지 댁에 잠시 들렀다 왔어. 라고 답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일 뿐 더 이상의 의심은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여전히 고통스러웠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나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복권 당첨 사무소로 향했다. 절차는 조용히 진행되었고 100억 원의 상금은 할아버지 명의의 계좌에 안전하게 입금되었다. 할아버지,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아니셨다면 전 무너졌을 거예요. 나는 할아버지를 꽉 끌어안으며 말했다. 할아버지는 웃으셨다. 넌 내 손자야. 이제 가거라. 강해져야 한다. 회사로 돌아와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평온한 얼굴을 유지했다. 동료들은 여전히 내 승진을 축하해 주었고 나는 웃으며 그들에게 커피까지 샀다. 건우 형이 나를 회의실로 불렀다. 민준아, 이제 네가 사업본부장, 프로젝트 다이렉터이 됐으니 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아.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메모를 하면서 흥분한 척 연기했다. 예, 형님. 진행 상황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속으로는 이미 전투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나는 감시를 시작했다. 형이 회계 부서에 가는 동선을 추적하고 회의 일정을 꼼꼼히 기록했다. 나는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신중하고 느리게 증거를 수집했고 방역의 완벽한 순간을 기다렸다. 그때부터 나는 목숨이 걸린 체스 게임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다. 매일매일이 한 수였다. 그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겉으로는 협조하는 척하며 조용히 정보를 모았다. 작은 실수 하나, 이상한 눈빛 하나,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내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었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났다. 소연과는 눈을 마주치지 않고 입을 맞춘 뒤 회사로 향했다. 동료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웃고 농담했지만 내 눈은 항상 감시하고 있었다. 배신자인 친형 건우는 이제 나의 유일한 목표였다. 할아버지의 경고처럼 나는 조심해야 했다. 서두르지 마, 민준아. 형이 실수할 때까지 기다려. 나는 수동적으로 기다리지만은 않았다. 할아버지의 조언 이후 나는 모든 위험을 피하면서 신중하고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재무문서 서명을 거부하는 것이었다. 내가 새로운 본부장 타이틀을 얻자마자 건우 형은 예산 보고서, 하청 계약서, 지급 결의서 등 엄청난 서류 더미를 내 책상으로 밀어넣기 시작했다. 그냥 사인만 해, 민준아. 단순한 서류 작업이야. 회의 중에 그는 으스대는 미소를 지으며 서류 뭉치를 내게 밀었다. 나는 그것들을 집어들고 꼼꼼하게 읽는 척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형님, 세부 사항을 다시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몇몇 숫자가 프로젝트 데이터와 맞지 않네요. 그는 순간 찡그렸지만 이내 웃어 넘겼다.
알았어.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내일 사인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서명은 곧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문서들에는 분명히 함정이 깔려 있을 것이다. 가짜 비용, 숨겨진 부채 같은 것들. 회사가 파산할 때 모든 범죄가 나게 덮어 씌워지도록 말이다. 나는 회의가 있다거나 수치를 검증해야 한다거나 펜을 잊었다는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었다. 동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새 본부장이 건우 사장님보다 더 깐깐하네. 나는 그저 웃어 넘겼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실수 안 하려고 이러는 거야. 하지만 매번 심장이 쿵쾅거렸다. 한 번이라도 더 지체하면 건우 형이 의심할 수도 있었다. 나는 회사 주변, 특히 건우 형이 평소와 다르게 긴장하며 드나들던 회계부서를 은밀하게 감시하기 시작했다. 회계팀 사무실은 중간층에 있었고 불투명 유리문 뒤로 항상 잠겨 있었다. 건우 형은 점심시간이나 모두가 바쁜 늦은 오후에 몰래 들어갔다. 나는 엘리베이터에서 그를 힐끗 보곤 했는데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두꺼운 서류 가방을 든 채 누군가 자신을 쫓고 있는 것처럼 주위를 둘러봤다. 한 번은 근처에서 서류 복사를 하는 척하며 할아버지 때부터 회사에 있던 늙은 회계팀장 최동회계 형이 쉰 목소리로 속삭이는 것을 들었다. 서둘러 처리해. 실수 없이. 최 팀장은 귀신처럼 창백해진 얼굴로 고개만 끄덕였다. 나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 자리를 떴지만 심박수는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검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자금 세탁, 횡령, 바로 내가 형 집무실에서 엿들은 그대로였다. 나는 주머니에 숨긴 작은 수첩에 날짜, 시간, 건우 형의 움직임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조금씩 그림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가 막대한 재정 손실을 숨기고 있었다. 건우 형과 나는 함께 자랐다. 형은 늘 스타였고 나는 그림자였다. 뒷마당에서 농구를 할 때도 형은 이겼고 나는 졌다. 하지만 우리는 가까웠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이제 모든 추억이 배신으로 더럽혀졌다. 왜 이러는 거야, 형? 나는 어둠 속으로 속삭였다. 대답은 없었고 오직 단호한 결심만이 남았다. 나는 증거를 찾아야 했다. 그리고 기회가 찾아왔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바람이 창문 밖에서 으르렁거리는 수요일 밤이었다. 나는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다.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난 후까지나마 보고서를 마치는 척 연기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 복도는 어두웠고 에어컨의 낮은 윙윙거림만 들렸다. 나는 책상 스탠드를 끄고 아무도 돌아오지 않을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30분을 더 기다렸다. 심장은 쿵쾅거렸고 서늘한 공기에도 땀이 흘렀다. 침착해, 민준아. 할 수 있어. 할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렸다.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나는 새로운 직책 덕분에 얻은 예비 마스터 키를 들고 회계층으로 몰래 내려갔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CCTV는 모퉁이에 있었지만 나는 그들의 녹화 일정을 알고 있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정문만 기록된다. 나는 사각지대를 이용해 카드를 긁고 문을 열었다. 찰칵. 잠금 장치가 풀렸다. 나는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조용히 문을 닫았다. 회계팀 사무실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묵은 종이 냄새가 진동했다. 복도에서 누군가 볼까봐 천장 조명은 켜지 않고 휴대전화, 손전등만 사용했다. 최동호 팀장의 컴퓨터가 책상 중앙에 놓여 있었고 화면은 꺼져 있었다. 나는 앉았고 컴퓨터 전원을 켜자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비밀번호 화면. 나는 최 팀장이 회식 자리에서 자랑했던 것을 시도했다. 그의 책상에는 아내 사진이 가득했는데 이름과 생년월일이 하트와 함께 선명하게 보였다. 엘리자베스 인유치보. 나는 한국식으로
초이 1116버거를 입력했다. 바탕화면이 즉시 열렸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나는 재빨리 파일 탐색기를 열었고 어깨너머로 배운 IT 지식을 이용해 숨겨진 폴더를 보이게 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다. 내부 보고서, 역의 송금, 프로젝트 조정 등 창백하고 유령 같은 폴더 이름들. 제목만 봐도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클릭했다. 불규칙한 재무 보고서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청구서도 없는 외부 컨설턴트에게 지급된 수십억 원의 대금. 건우형이 서명한 유령 하청업체의 가짜 세금 계산서. 케이맨 제도나 스위스 같은 비밀 금융지역의 이상한 계좌로의 해외 송금 내역. 나는 전체 시스템을 추적했다. 건설 프로젝트에서 빼돌린 돈이 유령 회사를 거쳐 다시 개인 계좌로 흘러 들어가는 시스템. 모든 단계는 CEO 김건우의 승인 아래 이루어지고 있었다. 내부 이메일, 메모, 모든 것이 있었다. 이것은 조직적인 자금 세탁이자 대규모 횡령이었다. 수십 개의 파일은 부풀려진 프로젝트 예산을 보여주었다. 한 교량 프로젝트는 비용이 30%나 부풀려져 있었고 그 초과분은 건우형이 비밀리에 소유한 회사로 유용되었다. 나는 심지어 레이어드 PDF 안에 숨겨진 법인 설립 문서까지 찾아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고 숨이 가빴다. 맙소사, 얼마나 오랫동안 이 짓을 해온 거지. 등골을 따라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나는 스스로 진정하라고 강요하며 어둠 속에서 깊게 숨을 쉬었다. 밖에서는 빗방울이 전쟁의 북소리처럼 창문을 때렸다. 정신 차려, 민준아. 이건 대형 범죄야. 백업해. 나는 미리 준비한 USB를 꽂고 모든 것을 복사하기 시작했다. 파일 용량이 너무 커서 진행률 막대가 기어갔다. 1초가 1시간처럼 느껴졌다. 복사가 끝났을 때 나는 더 깊이 파고들어 더 끔찍한 것을 발견했다. 가짜 검사 보고서, 조작된 예산 명세서, 부정결제 증빙, 그리고 활용 점정. 제목이 한울건설 파산계획, 한울 컨스트럭션 그룹 뱅크럽시 플랜. 으로 되어 있고 최종 승인란에 내 이름. 김민준 사업 본부장 이 적힌 미리 작성된 파산계획서 초안이었다. 모든 것이 내가 서명하도록 설정되어 있었고 회사가 부도날 때 내가 횡령된 돈과 가짜 비용 그리고 수백억 원의 빚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만들려는 것이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얼음장 같은 손가락이 목을 조르는 것 같았다. 나는 이 음모가 얼마나 깊이 뿌리 내렸는지 깨달았다. 건우 형은 나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완전한 파멸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었다. 나의 끝이 가까웠던 것이다. 그가 소연에게 말했던 대로 정말 몇 주밖에 남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나는 흔적을 모두 지웠다. 최근 파일 목록을 지우고 숨긴 폴더들을 다시 숨기고 컴퓨터를 내가 찾았을 때와 똑같이 종료했다. 나는 몸이 떨리고 다리가 풀린 채 그 방을 빠져나왔다. 문을 닫는 소리조차 나지 않도록 조심했다. 엘리베이터 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계단을 이용했다.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비는 여전히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고 땅은 흠뻑 젖어 있었다. 나는 텅 빈 주차장에 홀로 서서 마치 수류탄을 쥔 것처럼 USB를 꽉 쥐었다. 이제 나는 건우 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증거를 손에 넣었다. 이메일, 보고서, 이체 내역, 경찰을 개입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방역의 시작일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울 하늘은 여전히 우중충했다. 짙은 회색 구름이 모든 것을 덮고 있었다. 나는 부모님 댁으로 차를 몰았다. 어머니, 이혜진. 늘 조심스럽게 가꾸시는 장미가 가득한 익숙한 2층 주택이었다. 운전하는 내내
나는 내가 할 말을 되뇌었다. 침착해라. 명확하게 말해라. 나는 그들이 내 말을 들어주고 나를 지지해 주기를 바랐다. 내가 발견한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지금이야말로 가족이 함께 뭉쳐야 할 순간이었다. 초인종을 눌렀다. 어머니 이혜진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었다. 민준아, 네가 웬일로 이렇게 일찍 왔니? 들어오렴. 아버지 신문 읽고 계신다. 그녀는 나를 안아주었고 익숙한 향수 냄새가 나를 감쌌다. 아버지 김상철은 거실에 앉아 계셨고 옆에는 커피 테이블 위에는 신문이 펼쳐져 있었다. 아들아, 무슨 일이냐? 그의 목소리는 깊고 따뜻했다. 우리는 어머니가 따뜻한 차를 끓이는 동안 식탁에 앉았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모든 것을 명확하게 설명했다. 소연의 이상한 행동, 핸드폰 숨기기, 갑작스러운 치장, 그리고 밤늦은 속삭임들, 그리고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계획. 나는 건우 형이 소연에게 나를 승진시킨 다음 회사가 파산할 때 모든 빚을 내게 뒤집어 씌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엿들었다고 했다. 형이 회사 돈을 횡령하고 있었고 소연이 그 일에 가담했어요.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나는 건우 형 집무실에서 들은 모든 세부사항, 그들의 정확한 대화, 파산 계획, 이혼 음모, 그리고 회계팀에서 발견한 증거까지 모두 말했다. 이 USB 안에 모든 증거가 있어요. 명확한 증거입니다. 형이 제 인생을 파괴하고 저를 감옥에 보내려고 했어요. 나는 그저 부모님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랐다. 하지만 건우 형의 이름을 언급하는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다. 아버지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고 폭발하셨다. 네가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냐, 민준아. 건우는 이 집안의 자랑이다. 그 아이가 회사를 맨바닥에서 일으켜 세웠는데 너는 늘 사소한 일도 부풀리지. 나는 말을 자르려 했다. 아버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 귀로 직접 들었어요. 어머니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을 막았다. 민준아, 터무니없는 결론 내리지 마. 소연이는 착하고 헌신적인 아내다. 바람 같은 거 피울 리 없어. 그리고 너 때문에 이 가족이 산산조각 나고 있잖아. 그녀는 소연을 마치 친딸처럼 변호했다. 나는 다시 시도했다. 어머니, 저 증거가 있어요. 이 USB를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아버지는 테이블을 내리쳤다. 됐다. 너는 그저 네 형의 성공을 질투하는 것뿐이지. 안 그러냐? 건우는 이 집안의 기둥인데 너는 그저 질투심의 그를 끌어내리려 하고 관심을 받으려 하는 것뿐이야. 대화는 순식간에 격렬한 고함으로 변질되었다. 나는 늘 남탓만 하는 실패한 아들로 몰렸다. 아버지는 내 얼굴을 똑바로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너는 어릴 때부터 이랬어, 민준아. 늘 건우를 질투했지. 걔는 성적이 좋았고 리더였어. 그리고 너는 늘 불평만 했지.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다. 너 정말 이기적이야, 민준아. 왜 가족을 생각하지 않니? 건우에게 문제가 있다면 내부적으로 해결해야지. 네가 돌아다니며 터무니없는 비난을 할 일이 아니라고.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느껴졌다. 나를 의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존심과 내가 쏟아부었던 모든 노력을 모욕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 회사, 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희생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가치 없는 아들이었다. 어머니, 아버지, 저는 질투하는 게 아니에요. 제 친형과 제 아내가 저를 파멸시키려 하고 있어요. 나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지만 그들은 나를 이기적이고 망상에 빠진 사람이라며 말을 막았다. 분위기는 질식할 것 같았다. 한때 웃음으로 가득했던 거실에는 고함 소리만 메아리 쳤다.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나는 침묵 속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 분이 그렇게 확신하신다면 전 나가겠습니다.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나를 막지 않았다. 그저 실망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문 앞에서 나는 뒤돌아보았다. 부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이 쾅 닫혔다. 나는 차를 몰고 떠났고 눈물이 시야를 흐렸다. 친혈육에게 배신당했다는 느낌이 바위처럼 내 가슴을 짓눌렀다. 집으로 가는 길에 옛 영화 필름처럼 기억들이 밀려왔다. 나는 늘 덜 인상적인 아들이었고 건우 형은 부모님이 친척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황금 표준이었다는 것을 기억했다. 늘 그래왔다. 건우 형의 생일은 친구들을 초대한 성대한 파티였지만 내 생일은 그냥 가족 저녁 식사와 소박한 선물이었다. 명절마다 칭찬은 항상 건우 형의 몫이었다. 건우는 올 A를 받았단다. 건우는 정말 훌륭한 팀장이었지. 건우는 그냥 타고났어. 나는 공손한 인사말만 받았다. 민준이는 학교 잘 다니지? 우등생 됐니? 그러고는 다시 건우 형에게 시선이 돌아갔다. 나는 구석에 앉아 억지 웃음을 짓고 목 안의 덩어리를 삼켰다. 집에서 가장 좋은 모든 것은 건우 형의 몫이었다. 정원 전망이 좋은 가장 좋은 방, 최신 자전거, 가장 높은 기대. 나는 남은 것들, 작은 방, 물려받은 장난감, 혹은 건우는 공부에 집중해야 하니까 가장 좋은 환경이 필요해. 너는 뭘 줘도 괜찮지 라는 아버지의 말씀만 들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2배로 열심히 일했고 밤늦게까지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비 오는 날에도 현장에 나갔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냥 돕는 동생일 뿐이었다. 건우 형은 가족의 기둥이었고 모든 회의에서 칭찬을 받았다. 우리 건우가 대단하다니까. 부모님은 자랑하셨다. 그리고 나는 민준이는 그럭저럭 잘하고 있지만 형한테 좀 배워야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나는 늘 건우 형이 우선권, 신뢰, 보호를 받는 것을 지켜봤고 나는 어엿한 성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림자로 남아있었다. 밤늦게 방에 혼자 누워있을 때 나는 그저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 아닌 걸까라고 자문하곤 했다. 하지만 오늘 대화 후 부모님이 건우 형의 편을 들고 나를 모욕한 후에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히 한순간이 아니라 평생 동안 차별받아온 삶이었다. 고통은 건우 형과 소연의 배신에서만 온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냉혹한 진실이었다. 부모님의 눈에 나는 단 한 번도 그들이 믿었던 아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건우 형을 선택했다. 막내 아들의 정의 대신 그들은 완벽한 가족의 이미지를 선택했다. 나는 길가에 차를 세우고 흐느꼈고 운전대를 내리쳤다. 왜 나를 믿어주지 않는 거지? 하지만 이내 눈물을 닦고 깨달았다. 내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뿐이었다. 나 자신을 구하는 것. 이 가족 중 아무도 나를 위해 나서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할아버지는 예외였지만 부모님은 이미 그들의 편을 선택했다. 나는 더욱 단호해진 마음으로 집으로 차를 몰았다. USB는 주머니에 있었다. 증거는 준비되었다. 아무도 내 편이 아니라면 나 혼자 해낼 거야.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고 나는 굳건히 맞설 생각이었다. 월요일 아침 가벼운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고 사무실의 공기는 폭풍 전야처럼 무거웠다. 나는 겨우 자리에 앉아 이메일을 열었을 때 내선 전화가 울렸다. 건우 형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차갑게 들려왔다. 민준아, 지금 내 사무실로 와. 심장이 쿵쾅거렸다. 예, 잠시만요. 나는 목소리를 침착하게 유지하며 대답했다. 이거다.
모든 것을 드러낼 순간이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건우 형의 사무실은 넓었고 회색 비에 젖은 도시 정영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는 책상 뒤에 앉아 있었고 얼굴은 굳어 있었으며 평소의 미소는 찾아볼 수 없었다. 앉아, 민준아. 그가 명령했다. 나는 앉았고 침착함을 유지하기 위해 탁자 밑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 더미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굵고 붉은 글씨로 내 이름이 찍혀 있었다. 김민준 사업본부장 승인. 건우 형은 더 이상 의도를 숨기지 않고 서류를 내게 밀었다. 사인해.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야. 즉시 승인이 필요해. 나는 서류를 하나씩 집어들고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읽는 척했다. 맥박이 빨라졌지만 나는 표정을 태연하게 유지했다. 눈앞에서 숫자들은 춤을 추는 것 같았다. 국제 컨설팅 비용으로 엄청난 지출, 존재하지 않는 건축 자재 항목, 역외 계좌로의 이체 내역, 모든 것이 내가 발견한 증거와 일치했다. 이 중 그 어떤 것도 나의 실제 업무와는 관련이 없었다. 하지만 내 이름은 승인자로 올라 있었다. 형님,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이 수치들이 이상합니다. 이런 항목들은 처음 보는데요. 이 20억 원이 어떤 하청업체에게, 그리고 왜 케이맨 제도로 가는 거죠? 그는 움찔하며 놀라움을 눈에 비쳤지만 재빨리 CEO이자 형의 권위를 되찾았다. 그는 의자에 기대앉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건 이미 내부적으로 처리된 거야. 내 임무는 그냥 사인하는 거야. 너무 많은 걸 묻지 마. 나는 단호하게 서류를 내려놓았다. 아니요, 저는 모든 출처를 설명해 주셔야겠습니다. 이건 제 책임이고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는 서명할 수 없습니다. 나의 침착한 거절에 그는 눈에 띄게 흔들렸다. 그는 벌떡 일어나 방을 서성였고 목소리가 높아졌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김민준? 네가 조건을 걸 자격 없어. 내가 CEO이자 네 형이야. 당장 서류에 사인하고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마. 그는 책상을 내려쳤고 얼굴은 분노로 상기되었다. 이 순간 그는 통제력을 잃었고 나는 때가 왔음을 알았다. 나는 갑자기 연기를 멈추고 일어섰다. 그와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틀렸어, 형. 내게는 그럴 자격이 있고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어. 그는 굳어버렸다. 나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내게 빚을 덮어 씌우려는 전체 계획을 알고 있어. 형이 직접 지시한 자금 세탁 거래, 횡령 문서, 형 유령 회사로의 이체 내역까지 회계팀에서 모든 증거를 백업해뒀어.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마치 내가 딱이라도 때린 듯. 됐다. 오만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공포가 채웠다. 그는 책상 뒤로 물러섰고 목소리는 살짝 떨렸다. 민준아,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너 오해하고 있어. 그는 다시 앉아 전술을 바꾸려 했다.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나는 절대 내 동생을 함정에 빠뜨리지 않아. 네가 뭘 봤다고 생각하든 누군가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나를 모함하는 걸 거야. 시스템을 해킹했다든지.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고 손은 떨리며 물잔을 잡았다. 들어봐, 전부 오해야. 어쩌면 회사 내부에 질투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민준아, 이 일을 너무 키우지 마. 우리는 가족이잖아. 같이 자랐잖아. 기억 안 나? 덮고 가자. 내가 모든 걸 고쳐 놓을게. 그냥 협조해. 그럼 다 잘 될 거야. 내가 약속할게. 만약 뭐라도 있다면 너도 몫을 챙겨줄게. 노골적인 뇌물이었고 그의 눈에는 절박함이 빛났다.
하지만 나는 건우 형이 이전에 내게서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침착하게 똑바로 서 있었다. 더 이상 떨림도 약함도 없는 어린 동생이 아니었다. 아니, 옳고 그름은 법이 결정할 거야. 약속이나 은폐가 아니라. 형은 나를 배신했어. 우리 가족을 배신했고 할아버지가 세우신 회사를 배신했지. 나는 형이 나를 감옥에 보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내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내면에서는 감정들이 요동쳤다. 분노, 고통, 그리고 마침내 안도감. 건우 형이 몸을 숙여 나를 막으려 했다. 민준아, 잠깐만. 내가 설명하게 해줘. 너무 늦었다. 나는 돌아섰고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 의자에 주저앉는 건우 형을 뒤로하고 사무실을 나섰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는 쓰레기통에 대고 헛구역질을 했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눈물을 흘리며 생각했다. 이제 복권은 나의 유일한 무기였다. 하지만 나는 침착해야 했고 행동해야 했다. 그의 냉정한 거절은 건우 형을 눈에 띄게 흔들어 놓았다. 형은 벌떡 일어나 방을 서성거렸고 목소리가 격앙되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김민준? 네가 조건을 따질 자격이 없어. 내가 CEO고 네 형이야. 당장 그 빌어먹을 서류에 사인하고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마. 형은 책상을 쾅 하고 내리쳤고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바로 이 순간 형은 이성을 잃었고 나는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나는 순간적으로 연기를 멈추고 똑바로 일어섰다. 형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형이 틀렸어. 나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고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어. 형은 얼어붙은 듯 나를 노려봤다.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나에게 빚을 덮어씌우려는 전체 계획, 형이 직접 지시한 자금 세탁 거래, 횡령 문서, 형의 유령 회사로의 이체 내역까지. 나는 증거를 확보했어. 회계팀에서 숨겨놓은 보고서들을 전부 백업했어. 형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마치 내가 딱이라도 때린 듯했다. 오만함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공포가 그 자리를 채웠다. 형은 책상 뒤로 물러서며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민준아,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너 완전히 오해했어. 형은 앉아서 전술을 바꾸려 했다. 목소리를 부드럽게 낮추며 내가 어떻게 내 친동생을 함정에 빠뜨리겠니? 네가 뭘 봤든 누군가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나를 모함하는 거야. 회사 내부에서 시스템을 해킹했다거나.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잡으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들어봐, 전부 오해야. 민준아, 이 일을 너무 키우지 마. 우리는 가족이잖아. 같이 자랐잖아. 기억 안 나? 그냥 덮고 가자. 내가 모든 걸 해결할게. 협조만 해. 그럼 모든 게 잘 될 거야. 약속할게. 만약 정말 문제되는 게 있다면 너한테도 몫을 챙겨줄게. 노골적인 뇌물이었고 그의 눈빛에는 절망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나는 꼿꼿이 서 있었다. 이전에 건우 형이 내게서 본 적 없는 흔들림 없는 평정심이었다. 더 이상 떨림도 나약함도 없는 어린 동생이 아니었다. 아니, 옳고 그름은 법이 결정할 거야. 약속이나 은폐가 아니라. 형은 나를 배신했어. 우리 가족을 배신했고 할아버지께서 세우신 회사를 배신했지. 나는 형이 나를 감옥에 보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내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지만 내면에서는 분노와 고통,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해방감이 뒤섞여 소용돌이쳤다. 건우 형이 몸을 내밀어 나를 막으려 했다. 민준아, 잠깐만, 내가 설명하게 해줘. 너무 늦었다. 나는 몸을 돌려 걸어 나왔고 얼굴이 잿빛이 되어 의자에 주저앉는 형을 뒤로 남겨두었다. 나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하늘은 우중충했고
굳은 비가 불길한 징조처럼 내렸다. 경기도 신도시의 우리 집은 늘 그렇듯 평화로워 보였다. 푸른 잔디밭이 깔린 마당. 하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무겁게 느껴졌다. 주차 후 시동을 끄고 심호흡을 하며 문을 열고 들어섰다. 음식 냄새가 코를 찔렀다. 소연이 요리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들어서는 순간 소연의 모든 태도가 바뀌었다. 그녀는 달려와 나를 뜨겁게 안아주었고 가장 달콤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여보, 왔어? 오늘 일 힘들었지?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 했어. 나는 움찔하며 한 걸음 물러섰다. 소연은 최근 몇 달간 이렇게 다정했던 적이 없었다. 그녀는 늘 짜증 섞인 표정이었고 폰만 붙들고 있었으며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거의 묻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그녀는 상냥하게 물을 따라주고 나를 챙겼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녀가 연기하고 있음을 알았다. 건우 형이 분명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을 것이다. 오늘 왜 이렇게 이상하게 행동해? 나는 차갑게 물었다. 그녀는 웃으며 내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냥 걱정돼서 그래. 앉아봐. 내가 어깨 주물러 줄게. 우리는 거실에 앉았고 서준이는 방에서 혼자 놀고 있었다. 소연은 능숙하게 대화를 유도했다. 여보, 건우 형이 나한테 전화했었어. 형이 정말 걱정하더라. 당신이 뭘 오해한 것 같다고. 제발 흥분 가라앉히고 형제간의 우애를 망치지 마. 그녀는 내 손을 잡았고 눈빛은 촉촉하게 빛났다. 건우 형은 당신 형이잖아. 우리는 가족이고 그냥 잘 이야기해서 풀어.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에 칼이 박히는 기분이었다. 배신당하고 협박당하고 감옥에 보내지려 했던 이 순간에도 소연은 여전히 건우 형 편이었다. 그녀는 내가 다치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다. 괜찮냐거나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묻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건우 형과 그들의 미래, 횡령한 돈, 그들의 새로운 산만을 보호하고 있었다. 혐오감과 분노가 불길처럼 치솟았다.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벌떡 일어섰다. 그만해, 영희 그만둬. 뻔뻔스럽게 아직도 완벽한 아내 행세를 하니? 내 목소리는 격분으로 떨렸다. 소연은 움츠러들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폭발했다. 내가 바보인 줄 알아? 나 다 알고 있어. 형이랑 바람 피운 것, 우리 둘이 내 인생을 파괴하려고 공모한 것, 빚을 나한테 뒤집어 씌우고 회사를 파산시켜서 나를 감옥에 보낸 다음 횡령한 돈으로 같이 살려고 했던 계획까지. 소연은 마치 딱이라도 맞은 듯 얼어붙었다. 얼굴은 새하얘졌고 눈은 커졌으며 입이 벌어졌다. 민준 씨, 어떻게 알았어요? 그녀가 더듬거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내 다리를 붙잡으며 히스테리컬하게 흐느꼈다. 미안해, 제발 용서해줘. 나는 형한테 속은 거야. 건우 씨가 강요했어. 당신 사랑해. 그녀는 몸을 떨며 눈물을 흘렸고 내가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나를 붙잡았다. 나는 지난 7년간 사랑했던 여자가 무릎 꿇고 비는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 두려움이었다. 모든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 계획이 무너졌다는 공포. 용서? 내가 그렇게 관대한 사람 같아. 나는 비통하게 말하며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뒤로 물러섰다. 네오와 그 인간이 완벽하게 계획했지. 자, 이제 끝났어. 그녀는 더 크게 울부짖었다. 민준아, 내가 잘못했어. 서준이를 봐서라도 날 떠나지 마. 하지만 나는 돌아섰고 이 거짓으로 가득 찬 집을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미 짐은 꾸려두었다. 당분간은 할아버지 댁에 머물고 서준이는 나중에 데리러 올 생각이었다. 어디 가려고? 소연이 비명을 질렀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문에 다다랐을 때 나는 멈춰섰다. 현관문 앞에서 나를 가로막고 서 있는 것은 아버지 김상철과 어머니 이혜진, 그리고 건우 형이었다. 마치 이 상황을 함께 모의한 듯이. 건우 형은 핏기 없는 얼굴이었다. 아버지는 찌푸린 얼굴이었고 어머니는 울고 계셨다. 민준아, 거기서 다시 안으로 들어와. 이야기 좀 하자. 아버지가 포효했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봤다. 다들 왜 여기 와 있지? 건우 형은 소연을 흘끗 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엄마 아빠 불렀어. 이건 가족 문제잖아. 나는 그들이 또 어떤 새로운 계략을 부릴지 궁금하여 다시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우리는 거실에 모였지만 공기는 숨쉬기 힘들 정도로 무거웠다. 아무도 편안하게 앉지 못했다. 모두가 판결을 기다리는 것처럼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부모님은 맹렬하게 비난을 퍼부었다. 아버지는 이를 갈았다. 민준아, 너 이 짓 그만둬야 해. 건우를 신고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어머니가 떨면서도 비난으로 가득 찬 목소리를 덧붙였다. 이 일이 알려지면 우리 집안 명예가 어떻게 될지 감도 안 오니. 내 아버지와 내가 친척들, 친구들 얼굴을 어떻게 보라고. 아버지는 결정타를 날렸다. 네가 나서서 이 사소한 오해 때문에 모두를 망신시키지 마라. 그들 중 누구도 내가 겪은 일에 대해 묻지 않았다. 누구도 내가 어떻게 배신당했는지 묻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체면을 살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가슴은 아팠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어머니, 아버지, 저는 피해자예요. 건우 형과 소연이 저 몰래 바람을 피웠고 저를 감옥에 보내려고 공모했어요. 저에게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요. 내가 더 말하기도 전에 그들의 어조는 애원에서 위협으로 바뀌었다. 아버지는 얼굴을 붉히며 벌떡 일어났다. 네가 감히 경찰에 신고하면 우리는 너를 호적에서 파버릴 거다. 내 말 들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칼날 같은 말을 쏟아냈다. 그게 건우명에 어떤 짓을 하는 건지 알아. 사람들이 이 집안을 어떻게 생각하겠니? 아버지는 분노로 떨면서 나를 똑바로 가리켰다. 너는 그저 내 형보다 못하다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이 가족을 파괴하는 거야, 민준아. 그들에게는 건우 형의 명예가 정이나 단 한 번도 소중히 여겨지지 않았던 막내 아들인 나의 안전보다 중요했다. 나는 방을 둘러보고 이해했다. 건우 형이 무슨 짓을 했든 그들은 끝까지 그를 보호할 것이다. 갑자기 건우 형이 전술을 바꾸었다.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했다. 그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떨면서 말했다. 민준아, 부탁이야. 이 일을 터뜨리지 마. 그렇게 심각한 일이 아니잖아. 가족끼리 해결할 수 있어. 내가 내게 보상할게. 맹세해. 그의 눈은 붉어졌고 마치 내가 그를 배신한 것처럼 목소리가 갈라졌다. 우리는 형제잖아, 임마. 내가 널 늘 얼마나 챙겼는지 잊었어? 나는 그를 똑바로 노려봤다. 더 이상 감정은 없었고 오직 차가운 진실만이 있었다. 내가 제때 알아내지 못했더라면 나는 천천히 한 단어씩 끊어 말했다. 지금 감옥에 있을 사람은 나였을 거야. 형은 자기 친동생을 파산과 자금 세탁으로 함정에 빠뜨리려는 결과를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지. 이제 형이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할 차례야. 내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차갑고 단호했다. 처음으로 나는 건우 형의 눈에서 진짜 공포를 보았다. 혼란이 터져 나왔다. 어머니는 소리내어 흐느꼈고 아버지는 고함을 질렀고 건우 형은 애원했고 소연은 통곡했다. 나는 일어섰고 문으로 걸어갔다. 저는 나가겠습니다.
당신들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그들은 나를 붙잡으려 했지만 나는 그들을 밀치고 걸어 나왔다. 내가 더 이상 그들이 괴롭힐 수 있는 약한 동생이 아니라는 것을 마침내 깨달은 공황 상태에 빠진 가족들을 뒤로하고 나는 채 올랐고 빗속으로 운전해 나갔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다. 아팠다.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이 아팠다. 아내, 형, 부모님까지.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자유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강철 같은 결의를 안고 일어났다. 건우 형과 소연이 다음 수를 둘 때까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들은 아마 이미 증거를 인멸하고 있거나 더 나쁘게는 나를 침묵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할아버지께서 추천해 주신 서울에서 대형 사건들을 다뤄본 베테랑 신현우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신 변호사님, 김민준입니다. 나는 차분하게 전화했다. 긴급하게 뵙고 싶습니다. 횡령 및 범죄 공모건입니다. 그는 그날 오후에 바로 만나자고 했다. 나는 USB 파일과 메모들을 챙겨 강남에 있는 그의 사무실로 차를 몰았다. 사무실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한강이 내려다 보였지만 분위기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나는 그에게 앉아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복권, 소연과 건우 형의 배신, 회계팀에서 얻은 증거, 그리고 형과의 대질까지. 신 변호사는 들으며 메모했고 USB를 검토했다. 그의 얼굴이 심각해졌다.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김민준 씨. 자금 세탁, 횡령, 그리고 공모하여 타인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시도. 모두 중대한 경제범죄입니다. 그는 즉시 관계당국, 검찰 경제범죄수사부와 금융감독원에 연락했다. 제가 김민준 씨를 변호하겠습니다. 그는 말했다. 안전을 유지하시고 그들과 접촉하지 마십시오. 금융범죄수사대와 검찰은 빠르게 움직였다. 며칠 만에 예비조사를 시작했고 계좌와 회사 자료를 확인했다. 나는 건우 형과의 대질 녹취 파일, 그의 애원과 반쯤 인정하는 내용까지 넘겼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정확히 내가 보고한 내용이었다. 해외 송금, 가짜 세금 계산서, 유령 회사들. 거의 즉시 자산 동결 명령이 내려졌다. 건우 형의 모든 개인 계좌가 잠겼다. 역의 유령 회사들의 계좌도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회계팀장 최동호의 계좌까지 동결되었다. 수사관들은 한울건설의 전체 서버, 회계 시스템, 거래 기록을 압수했다. 회사 사무실은 봉쇄되었고 직원들은 귀가 조치되었다. 건우 형과 소연은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나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신 변호사가 상황을 계속 업데이트해 주었다. 각각 따로 신문 중입니다. 건우 씨는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이메일, 이체 내역, 그리고 녹취 파일을 들이대자 무너졌습니다. 며칠간의 신문 끝에 건우 형과 소연 모두 자백했다. 외도, 횡령, 그리고 내게 빚을 덮어 씌우려던 계획까지. 소연은 건우 형이 강요했다고 울면서 주장했지만 수사관들은 믿지 않았다. 그들 사이에는 애정과 공모가 가득한 메시지들이 남아 있었다. 최 팀장은 형량을 줄이는 대가로 전적으로 협력했다. 이어진 재판은 엄청난 관심을 끌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기자들, 경제계 인사들, 심지어 먼 친척들까지 가득했다. 나는 증인석에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앉아 있었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신 변호사는 나를 대리했고 USB 증거, 녹취 파일, 증언들을 제시했다. 건우 형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고 야위었으며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다. 더 이상 멋진 CEO의 모습은 없었다. 옆자리의 소연은 고개를 숙인 채 계속 울고 있었다. 최 팀장은 건우 형이 모든 것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압도적이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마침내 판결이 나왔다. 김건우는 자금 세탁, 횡령, 조세 포탈, 그리고 타인 함정 공모죄로 총 26년의 연방교도소 복역형을 선고받았다. 형량이 병합되어 첫 15년 동안은 가석방이 불가능했다. 협력한 최 팀장은 4년형을 받았다. 소연은 7,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고 모든 양육권을 잃었다. 법원은 그녀의 입증된 부정과 공모를 이유로 내게 서준이의 완전한 양육권을 부여했다. 나는 모든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며 건우 형은 내게 뒤집어 씌우려 했던 빚에 대한 배상금으로 27억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법봉이 내려치고 법정은 침묵에 잠겼다가 이내 웅성거림으로 폭발했다. 건우 형은 끌려나가면서 뒤돌아보며 민준아라고 말했다. 나는 그를 보지 않았다. 나는 길고 긴 악몽에서 벗어난 것처럼 법원을 걸어 나왔다. 서울에서 드문 따뜻한 햇살이 비쳤다. 시원한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다.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김민준 씨, 심정이 어떠십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평화를 원합니다. 축하도 파티도 없었다. 나는 한때 영원히 잃을 뻔했던 자유의 공기를 조용히 들이마셨다. 나는 할아버지 댁으로 돌아갔다. 서준이가 달려 나와 내 품에 안겼다. 나는 승리했지만 내 가족은 산산조각 났다. 재판 후 한울건설은 공식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았다. 명성은 완전히 무너졌다.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했다. 프로젝트들은 취소되었다. 법원 명령에 따라 자산은 하청업체, 직원, 은행에 배상하기 위해 청산되었다. 한때 할아버지의 자부심이었던 김씨 가문의 이름이 붙은 회사는 몇 달 만에 시장에서 사라졌다. 사무실은 문을 닫았고 간판은 내려졌다. 나는 휴대전화로 뉴스를 보며 가슴이 찔리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할아버지는 내 어깨에 손을 얹으셨다. 괜찮다, 아들아. 회사는 물질적인 것일 뿐이야. 너는 너 자신을 구했어. 그 후 며칠 동안 이 사건은 언론을 장악했다. CEO, 수백억 횡령 후 친동생 감옥 보내려 공모처라는 제목으로 신문, TVB, 소셜미디어를 끊임없이 도배했다. 한때 존경받던 김씨 집안은 대중의 폭풍 속으로 들어갔다. 나의 부모님은 사회에서 외면당했다. 이웃들은 그들을 피했다. 옛 친구들은 범죄자를 맹목적으로 변호하고 죄 없는 아들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등을 돌렸다. 한때 활기 넘치던 그들의 집은 후회만이 가득한 채 조용해졌다. 그들은 눈에 띄게 늙었고 거의 외출하지 않았으며 문을 잠가 걸었다. 어머니는 전화를 시도했지만 나는 전원을 꺼두었다. 한편 나는 소박한 삶을 선택했다. 복권 당첨금은 낭비하지 않았다. 일부는 빚을 갚는 데 사용했고 나머지는 서준이를 위해 저축했다. 나는 서준이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다.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공원에서 공놀이를 하고 잠자리에서 책을 읽어주었다. 나는 작은 건설 회사에 기술자로 다시 취직해 열심히 일했다. 관리직도 복잡한 드라마도 없었다. 동료들은 친절했다. 나는 평화로운 매일을 소중히 여겼다. 아침에는 할아버지와 커피를 마시고 오후에는 서준이를 데리러 가고 저녁에는 독서를 했다. 더 이상 스트레스도 의심도 없었다. 삶은 단순했지만 완전했다. 재판이 끝난 지 일주일 후 모든 것이 생생할 때 나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망설임도 재고할 생각도 없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장을 닫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일 뿐이었다. 신 변호사가 제시한 소연의 부정과 공모에 대한 명확한 증거 덕분에 법원은 신속하게 이혼을 허락했다.
나는 서준이의 완전한 양육권을 얻었다. 우리의 죄 없는 5살짜리 아들은 그 모든 폭풍을 알지 못했다. 소연에게는 한 달에 한 번 감독해 면접 교섭권만 주어졌다. 결혼 생활은 조용히 끝났다. 과거에 대한 미련도 마지막 말다툼도 없었다. 모든 것이 정리되자 나는 옛 도시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한울건설 건우형의 사무실, 그리고 거짓으로 가득했던 집을 떠올리게 하는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가득한 곳이었다. 할아버지께서 안전하게 보관해 주신 복권 당첨금 중 일부를 사용해 나는 부산 근교에 넓은 주택을 구입했다. 그곳은 이상하리만치 평화로웠다. 가을에는 단풍나무들이 붉게 타오르는 모습이 장관이었다. 서준이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넓은 뒷마당, 옛 음모로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공기. 처음 할아버지와 서준이를 데리고 그곳에 갔을 때 아들은 소리쳤다. 아빠, 집이 엄청 커. 공놀이 할 마당이 있어.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내 어깨를 다독이셨다. 완벽하다 아들아. 이게 진정한 새 출발이야. 나는 연세가 많아지신 할아버지 김태환을 모시고 우리와 함께 살자고 했다. 여전히 건강하셨지만 홀로 옛집에 계시는 것이 걱정되었다. 할아버지, 저랑 서준이랑 같이 사세요. 어느 날 오후 할아버지가 툇마루에서 신문을 읽고 계실 때 내가 말했다. 할아버지는 웃으셨다. 좋지, 손자야. 나도 서준이 곁에 더 있고 싶단다. 우리 둘은 수년 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의 친밀함을 되찾았다. 할아버지는 나에게 집안의 바비큐 레시피를 가르쳐 주셨고 나는 할아버지에게 나의 새 직장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는 함께 서준이를 키웠다. 할아버지는 잠자리에서 동화를 읽어주셨고 나는 녀석에게 축구공을 차는 법을 가르쳐주고 낚시를 데려갔다. 우리는 작고 평화로우며 놀랍도록 따뜻한 가족을 이루었다. 저녁에는 식탁에 둘러앉아 웃음꽃을 피웠다. 할아버지, 오늘 제가 엄청 큰 물고기 잡았어요. 서준이가 자랑하면 할아버지는 웃으셨다. 내 아빠 어렸을 때랑 똑같네. 나는 그들을 늙은 분과 어린아이를 바라보며 수년 만에 지어보는 진정한 미소를 지었다. 한울건설에서의 경험과 복권 당첨금을 바탕으로 나는 나만의 작은 건설 회사를 시작했다. 전처럼 거창하지는 않았다. 부산 근교에 아담한 사무실을 두고 주거용 건축 및 리모델링을 전문으로 하는 소수의 직원만 두었다. 나는 정직, 성실, 전문성으로 회사를 운영했다. 내가 건우 형에게서 볼 수 없었던 자질들이었다. 가짜 세금 계산서도 횡령도 없었다. 모든 수치는 투명했다. 우리는 투명하게 사업을 합니다. 나는 첫 회의에서 팀원들에게 말했다. 조금씩 회사는 성장했다. 만족한 고객들이 다른 고객들을 추천했다. 좋은 일에 대한 소문이 퍼졌다. 한 번은 외로운 노부인의 집을 수리해주면서 그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직접 모든 것을 확인하고 할인까지 해주었다. 고맙네, 민준 씨. 정말 정직하고 착한 사람이구먼. 그녀는 눈을 빛내며 말했다. 그것은 건우 형이 뽐내던 가짜 영광이 아닌 진정한 자부심이었다. 회사 이름은 김민준 ENC로 지었다. 김씨 성을 남겨 할아버지께 경의를 표했지만 모든 것은 새로웠다. 나는 열심히 일한다. 아침에는 팀회의, 오후에는 현장 점검, 저녁에는 보고서 검토. 이전처럼 스트레스는 없었고 그저 정직한 노동에 기쁨만이 있었다. 우리의 삶은 잔잔하게 흘러간다. 아침에는 일, 오후에는 서준이 픽업, 저녁에는 할아버지와 함께 저녁 식사.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진정한 평화를 느낀다. 더 이상 밤늦게까지 걱정하며 누워있지도 않고
누가 내 뒤에 칼을 꽂을지 의심하지도 않는다. 주말에는 공원을 산책한다. 서준이는 뛰어놀고 할아버지는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해주신다. 나는 웃고 있는 그들의 사진을 찍는다. 아빠, 나도 아빠처럼 집 짓는 거 배우고 싶어. 서준이가 한 번은 말했다. 나는 웃었다. 그럼 아들아, 하지만 학교에서 공부 먼저 열심히 해야지. 이 평화는 약과 같다. 배신의 상처는 흉터로 남아있지만 천천히 아물어간다. 재판 후 약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나는 교도소에 있는 건우 형에게서 접견 신청 편지를 받았다. 우편으로 도착했고 필체는 흔들리고 있었다. 민준아, 너를 만나 사과하고 싶다. 나는 뒷마당에 홀로 앉아 그 편지를 오랫동안 들고 생각했다. 심장이 뛰었다. 어릴 때 함께 공놀이하던 기억, 그리고 배신. 음모가 밀려왔다. 이제야 사과를 한다니. 할아버지는 조언해 주셨다. 내 결정이다. 하지만 가더라도 단호해야 한다. 나는 연회를 가기로 결정했다. 형제일을 되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이야기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였다. 나는 차가운 철문과 삼엄한 보안 검색대를 지나 연방교도소로 운전해 갔다. 유리벽 뒤 접견실에 앉아 기다렸다. 건우 형이 반대편에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는 야위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끝없는 불면의 밤 때문인지 피부는 잿빛이었다. 완벽하게 관리되던 머리에는 흰머리가 성성했다. 그의 눈이 나와 마주쳤을 때 그곳에는 지친 기색과 후회가 가득했다. 그는 앉았고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민준아, 와줘서 고맙다. 그의 목소리는 목 깊은 곳에서 무언가 걸린 듯했다. 그리고 그는 입을 열었다. 변명도 남 탓도 없이 오직 솔직한 고백뿐이었다. 그는 나를 배신한 것, 내가 가장 믿었던 아내와 잠자리를 한 것, 나를 감옥에 보내려 공모한 것, 그리고 내 자유와 삶을 거의 앗아갈 뻔했던 그의 탐욕, 이기심, 잔인함에 대해 사과했다. 내가 잘못했어, 민준아. 정말 끔찍하게 잘못했어. 나는 몇 년 동안 너를 질투했어. 너는 항상 올곧고 깨끗했는데 나는 돈에 눈이 멀었지.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형이 이렇게 무너진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내가 우리 가족을 파괴했고 회사를 파괴했고 너를 거의 파멸시킬 뻔했어. 용서해줘, 민준아. 나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내 안에는 분노, 실망, 연민, 그리고 이름 모를 슬픔이 뒤섞여 있었지만 증오는 아니었다. 증오는 이미 오래전에 놓아주었다. 나는 수화기를 들고 천천히 말했다. 형, 나는 오래전에 형을 용서했어. 형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증오를 붙잡고 있는 건 나만 괴롭게 하니까. 하지만 형의 형량은 형이 감당해야 해. 그게 형이 한 일의 대가야. 건우 형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구나. 그는 마치 짐을 내려놓은 듯 말했다. 면회가 끝났을 때 나는 수화기를 놓고 일어섰다. 건우 형은 유리병 너머로 나를 바라봤고 그의 눈에는 고통과 감사가 뒤섞여 있었다. 나는 무거운 철문을 지나 걸어 나왔다. 차가운 서울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그 바람은 광활한 자유의 숨결을 담고 있었다. 나는 깊게 숨을 쉬었다. 끝났다. 정말로 끝났다. 더 이상 얽매이는 것도 뒤를 돌아보게 하는 그림자도 없었다. 오래된 장이 닫혔고 나는 그곳을 그 어느 때보다 가볍게 떠났다. 나의 부모님에 관해서는 건우 형이 감옥에 간 후에도 그들의 실수를 깨닫기는커녕 나를 호적에서 파내고 가족을 파괴했다며 나를 비난했다. 아버지가 한 번 전화했다.
이제 속이 시원하냐? 네가 건우를 감옥에 보냈어. 어머니는 흐느꼈다. 네가 모든 것을 망쳤어, 민준아. 네가 이 가족을 산산조각 냈어. 나는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내 삶을 떠났다. 내가 미처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다. 어린 시절부터 그들은 건우 형을 편애했고 나를 간과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나는 연락을 완전히 끊었다. 전화도, 방문도, 선물도 없었다. 저는 그분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내 말이 옳다. 그들은 대중의 비난 속에서 옛집에 고립되어 살고 있지만 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오직 할아버지와 서준이와 함께하는 미래, 진정으로 내게 속한 진짜 집만을 바라본다.